자, 오늘도 동키 여러분에게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게 풀어줄 그분, 경제 뉴스를 덕질하는 남자, 뉴데일리 서정덕 증권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서정덕입니다. 네, 한 주 잘 보냈습니다. 주혜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우, 왜 이렇게 딱딱하게 인사해요? 지금 분위기가 지금 조금 전까지 회의를 하고 들어와가지고. 회의할 때 굉장히 이렇게 딱딱하게 하시는구나. 아니요, 뇌가 지금 딱딱해졌습니다. 뇌가. 이게 부드러워져라. 품고 있는 것들이 자꾸 이렇게 막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직장인들 똑같죠, 뭐. 딱딱한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좀 쉽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뇌를 좀 풀어주세요. 네. 괜찮아요. 들어왔잖아요, 이제 또. 알겠어요. 시작되면 잘 됩니다, 또. 기대해 볼게요. 네. 오늘도 쉬운 경제 이야기 들어볼 텐데 그 전에 네. 제가 진짜 지난주에도 역시 우리 덕질하는 남자는 여전하구나. 미국 금리 전망 예상해 주신 부분이 많이 맞더라고요. 제가 이걸 잘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시장에 나와 있는 얘기를 제가 잘 주워오는 거죠. 금리 경로가 네. 금리 경로가 원래 물가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예측하고 비슷하게 흘러가긴 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오늘 새벽에도 소매 판매 지표라는 게 나왔어요. 미국에서 이제 소비가 얼마나 되고 있느냐. 근데 이게 둔화가 됐다라는 거는 미국 사람들이 고금리에 물가가 올라가서 지금 힘들어서 결국엔 소비가 줄어들고 물가가 이제 하락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가 경로나 다음 달 노동시장 수준을 보면서 9월의 금리 인하,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건 9월이에요. 당장 9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다 보니까 간밤에 뉴욕 증시는 S&P 500 지수라고 있는데 스탠더드 앤 푸어스 지수 이제 우량했던 건데 여기가 지금 31거래일째, 31번째 신고가를 바꿨었어요. 31번 고점을 계속 높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향후에 발표되는 데이터는 조금 더 신중히 봐야 된다.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은 간밤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약간 잡음이 들어갔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지금? 아니요, 지금은 괜찮아요. 네네. 보면은요, 항상 금리 발표되고 나서 그러는 것 같아요. 발표되자마자는 다음번에는 이게 인하가 될 거라고 예측된다. 그리고 발표될 즈음 되면은 이번에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발표되고 나면 다음번에는 인하될 가능성이 항상 이렇게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기대감이 어느 정도 이제 묻어나고 선반영이 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막상 열고 나면 또 다음번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항상 다음을 기약하세요. 다음을 기약하세요. 그런 것 같은데 요번에는 좀 시장에서 확실시되는 게 미국에서 9월이나 일단 9월이 제일 중요해요. 8월까지는 금리 동결이 거의 확실하고 9월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봐야 되고 9월에 인하를 하면 연말에 한 번 더 인하할 수 있고 그럼 9월에 인하하면 10월에 한국은행도 인하의 가능성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물가 경로가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미국을 남의 나라긴 한데 우리가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구나. 네. 혹시 휴대전화에 알림이 떠 있나? 지금 우리가 전화기 전혀요. 연결했는데 띡 소리가 자꾸만 나는데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으면 확인해 주시고요. 전혀 그런 건 없는데요. 이상하네. 자꾸 잡음이 들어와가지고. 제 거는 지금 문제가 딱히 없는 상황인데 우리 문제구나. 계속 들어가나요? 가끔씩 들려가지고 혹시 한 번 더 들리면 다시 한번 연결하기로 하고 일단은 넘어갈게요. 네네. 그래요.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우리? 오늘 지금 스트레스 쌓이는 얘기인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이 되면서 아무래도 지금 가계부채 증가세가 좀 꺾일 수 있는지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가계부채가 많이 증가했다. 이런 뉴스들이 맞아요. 있었거든요. 네. 근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된다. 요 소식 때문에 좀 줄어들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가 또 다시 나오기 시작했어요. 일단은 DSR이 뭘까? 거기다 스트레스 DSR은 또 뭘까? 요거 두 가지 좀 짚어주시죠. 이게 받을 때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부채가 만들어지는 원리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부채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DSR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내가 버는 소득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출자가 한 해 동안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은행권의 경우에는 대출자의 DSR이 지금 40%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내줄 수 있거든요.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걸 낮으면 낮을수록 못 준다라는 거고. 도입 이후에 수년 동안 DSR은 현재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이 됐는데 올해 2월 26일부터
스트레스 DSR 체계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금리에 향후에 잠재적 인상폭까지 더한 더 높은 금리, 한마디로 이걸 스트레스 금리라고 하거든요. 네, 일단은 기준으로, 지금 계속 삑소리가 좀 심하게 나거든요. 저 한 번 더 다른 전화기로 좀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전화를 끊고 다시 주세요. 연결하겠습니다. 네, 일단 청취자 여러분 지금 귀에 삑 소리가 많이 들렸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수요일마다 이렇게 경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많이 들렸습니까? 귀에 저는 이어폰을 꽂고 있다 보니까 삑소리가 조금 날카롭게 들려서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들리셨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귀에 꽂고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럼 귀에 좀 자극이 됐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수요일마다 이렇게 경제를 쉽게 들려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1부에는 경제 물가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2부에는 경제 뉴스들, 우리가 사실 경제 뉴스라고 하면은 일단 신문이든 뭐 어떤 경제 소식이 들려오는 뉴스든 덮어두기가 쉽거든요. 들어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 시간을 준비를 해본 거예요. 서정덕 기자와 함께 경제 뉴스를 조금 더 쉽게 풀이해서 흐름과 함께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쉽게 한번 들어보자. 뭐 이런 소식을 한번 이런 시간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매주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일단은 스트레스 DSR이라는 거 2단계가 시행이 되고 있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나눠볼 건데요. 저희가 다른 전화기로 한번 연결을 해봤습니다. 삑소리 계속 났어요. 소리가 자주 들립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네요. 연결이 됐습니다. 여보세요? 예, 저는 제가 지금 굉장히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아니 이유는 모르는데 제 전화기에서 저는 안 들리는데 들렸다고 하니까 죄송하다는 말씀 저도 한번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고요. 저 때문에 또 시간 버느라고 좀 고생했을 텐데 얼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어쨌든 간에 DSR에 대한 DSR 얘기가 다 끝났죠. 그 얘기부터 처음부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해요? 네. 그러면 DSR은 어쨌든 간에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을 부담하는 소득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를 DSR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출자가 한 해 동안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 이걸 얘기를 하고 지금은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은행권의 경우엔 대출을 내줍니다. 도입 이후에 이게 수년 동안 DSR은 현재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이 됐는데 이게 2단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2월 26일부터 이른바 스트레스 DSR, 한마디로 더 높은 금리, 잠재적 인상폭까지, 한마디로 향후에 금리가 올라갈 것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책정을 하는 게 스트레스 금리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렇게 DSR을 따지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규모가 줄어들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경우에 늘어날 원리금 상환 부담, 한마디로 내가 갚아야 되는 그 부담까지 반영을 해서 변동금리 대출 이용자의 상환 능력을 더 깐깐하게 보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DSR 규제 중에서 스트레스 DSR 규제가 1단계가 시행이 됐고 이제 2단계가 시행이 되는 건데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현재 시중은행의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라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4.38%가 책정이 됩니다. 그럼 이게 기존의 DSR 방식과 비교하면 연봉 5천만 원 직장인이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 대출이 2,100만 원 덜 나오게 되는 구조예요. 크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그러네요. 네. 야,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줄어드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출을 좀 더 타이트하게 만들어주면서 적정성을 강화시켰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2단계까지 시행이 되면 당연히 더 타이트해지고 더 어려워지겠어요. 지금 이제 한 보름도 안 남은 거잖아요.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이 됩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에서는 가산되는 스트레스, 한마디로 금리의 폭이 더 커지고 한도는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2단계 스트레스 금리 폭은 올해 5월 가계대출 금리와 이전 5년간의 최고 금리의 차이를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5년간 최고 금리는 5.64, 5월 예금은행 가중평균 가계대출 금리가 아직은 공표가 안 됐고요. 그럼 5월의 평균 금리가 4.14%를 밑돌아서 5.64%와의 격차가 1.5%포인트를 넘어가게 되면 그대로 해당 금리 차이가 표준 스트레스 가산금리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격차가 1.5에 미치지 못하면 스트레스 가산금리 폭은 당국이 정한 하한 수준인 1.5%포인트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가능성이 큰 게 뭐예요? 1.5잖아요. 이거를 표준 스트레스
금리로 결정을 하면 2단계에서는 일단은 뭐 변동형, 혼합형, 주기형 상품별로 각각 0.75, 0.45, 0.23 어쨌든 간에 최소는 0.23, 많게는 0.75까지 더 가산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 검색해서 우리가 아는 거랑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근데 좀 그러면 약간 헷갈리죠, 근데. 헷갈리기는 한데. 근데 확실히 근데 더 저기 줄어든다고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그래도 이해가 돼요. 한 번 더 짚어주니까. 네. 근데 이게 예를 좀 더 들어주면 이해가 쉬울 것 같기는 해요. 연봉 맞아요. 기준으로 조금 더 와닿게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보세요 물어볼 순 제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줘요.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중은행의 모의 실험 결과를 보면 7월 이후에 2단계 DSR 7개에서 연봉 5천만 원인 주모 씨가 40년 만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 다른 대출이 없다고 가정한 거예요. 이거는 1단계 스트레스 DSR 때보다 2천만 원이 깎입니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1단계보다 2단계가 깎인다. 그럼 1단계는 그 전보다도 2,100이 깎였었지. 그러면은 이제 DSR 스트레스를 하지 않을 때랑 2단계를 비교하면 4천 정도가 5천 연봉일 때는 깎이는 거예요. 1단계 DSR 상출 방식에 따라서 4.38%의 금리를 적용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DSR 40%를 꽉 채우면 최대 3억 7,700만 원에 빌릴 수 있는 금액이 나와요. 근데 다음 달 1일부터 2단계가 시행이 되면 대출 실행 금리가 그대로 4%여도 은행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다 0.75를 더했고 4.75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1단계보다 2천만 원 줄어든 3억 5,700만 원의 최대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나오니까 꺾이는 거죠. 그리고 같은 조건의 변동형이 아니라 혼합형 금리나 주기형 금리, 주기는 이제 5년 고정금리 이후에 시장금리 기준으로 60개월 주기 변동을 만드는 게 있고 요즘에는 굉장히 많아요. 이 상품들이. 혼합형은 5년 고정 이후에 시장금리 기준 6개월 또는 12개월 주기로 변동하는 게 이제 혼합형 금리고요. 요런 이제 한도의 축소폭도 1200, 700 이런 식으로 계속 줄어드는데 변동형 상품보다는 이게 그래도 조금 유동성은 있네요. 아니 그럼 집 사기 더 힘들겠어요. 대출 받기도 더 힘들겠고. 그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변동형보다는 혼합형보다는 주기형에 더 적은 스트레스 금리가 더해지기 때문에 어쨌든 2,000보다는 조금 적은 1,200, 그거보다 적은 700만 원으로 대출이 덜 나오는 수준은 조금 줄어드는데 이런 걸 잘 보시면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나한테 지금 상황에 맞는 대출 상품을 보셔야 되는 거고 또 이제 2단계부터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은행권의 신용대출 은행 이외에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게 좀 차이점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적용이 안 되던 게 되는 게 몰랐으면 진짜 이거는 조금 체크를 빨리빨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그러네요. 실제로 금융소비자가 체감하는 한도 축소는 충격이 좀 더 클 거라는 예상이 있어요. 그래서 대출 계획 잘 세우셔야 됩니다. 일단은 대출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달에 막차 좀 타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겠어요. 소위 말해서 그 말씀해 주신 막차거든요. 네, 요즘 많아요. 그래갖고 7월부터 대출 한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0씩 줄어들잖아요. 그쵸. 700도 줄어들고 5,000 연봉 기준으로. 그래갖고 이제 막 그 규제 전에 대출을 마무리 짓자. 어차피 할 거 그냥 하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지금 5월 은행 가계대출이 6조 원 상승했는데 그중에 주담대가 5조 7천억 원 증가해갖고 순증액의 95%가 이겁니다. 근데 금융위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스트레스 DSR의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고 과도한 우려를 경계하기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대출 한도를 우리가 풀 채운다고 얘기하거든요. 가득 채운다고. 부동산을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향이 불가피한데 요즘에 그리고 우리나라 이 DSR 제도 자체가 그렇게 어느 정도 소득에 제한시켜갖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용자는 이것도 꽉 다 안 채우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요즘에 이게 부담이 크니까.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내년 1월부터 DSR 3단계가 스트레스가 적용이 돼요. 그때는 정말 타이트해질 수 있는 만큼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실 때는 조금 더 꼼꼼하게 그리고 언제 세우실지를 봐야 이제 이 변화되는 정책에 대해서 내가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거든요. 내년에 가려고 봤는데 대출 금액이 안 나와서 집을 못 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상반기 때는. 아니 근데 그래서, 저는 이름부터 마음에 좀 안 들긴 해요. 이 정책 누가 이거 이름을 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DS 그러니까 봐요. 대출을 받으면서부터 일단 스트레스 받잖아요. 사람들은 내가 빚지는 거잖아요. 근데 스트레스 DSR이 뭐야? 스트레스를 왜 여기다 붙여요? 스트레스 받게. 안 많이 그래요? 받았나 봐요. 네, 많이 받았나 봐요. 아니 뭐 내가 받았다기보다는 받으실 것 같다라는 얘기지. 미안합니다. 아까 규모 씨라 그래가지고. 아니 안 그래요? 지금 예를 듣는데도 화가 나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예, 우리 다 잘못했어요. 예, 그래요. 그러면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스트레스 얘기만 몇 번이 나왔는지 몰라요. 다음 그러니까요. 소식은 좀 좋은 소식 주세요. 예, 사실 스트레스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이거. 맞아. 알고 보면은. 예. 이번에는 그래 좀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요. 예. 어떤 줍줍 소식인데 네. 줍줍이라고는 표현을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솔직히. 예, 죽는다 그러는 건데 저가에 줍는다, 뭐 무순위 접는 부동산 시장에서 많이 쓰는 건데 그렇죠. 부동산 무순위 청약 관련 소식이고요. 오늘 마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거예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 하필 또 이제 경기도에 있어요.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 있는 잠깐만요. 네. 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청약 소식들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많이 전해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이 소식은 넘어가도록 하고. 요게 좀 문제가 있구나. 네. 예. 이 소식은 넘어가도록 하고. 네. 있습니다, 여러분. 예. 어쨌든 그런 간에. 것들 예. 있어요. 이런 줍줍 이런 것들 많이들 도전하시는데 그렇죠. 이게 되는 사람들만 된다 이런 소식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진짜 되는 사람은 편안하게 될까요? 질문을 이게 모르겠어요. 저도 주변에 된 사람은 못 봤는데 됐다는 사람을 주변에서 보긴 했는데 이게 한 가구 아니면 두 가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들어가실 때 그러면은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방송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당첨이 되기 위해서는 넣어야 되죠. 무순위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없어요. 청약 통장이 없어도 상관이 없고 그렇죠. 20세만 넘어가면 됩니다. 그냥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바로 청약홈에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다만 준비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예컨대 6억 원짜리의 분양 금액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6천만 원의 계약금이 있어야 돼요. 이게 통상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왜냐면은 계약 취소 물량이기 때문에 당장 내가 그러면은 최소한 6천만 원은 손에 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6천만 원을 내가 손에 쥐고 있어야지 바로 계약금을 넣어서 진행을 할 수 있고 계약금을 넣어야지 내가 이 집을 뭐 전세를 놓든 뭘 놓든 하는데 뭐 최근에 나오는 것들이 2019년도에 분양됐다 취소된 물량이어갖고 현재 시세는 한 10억 8천 그런데 이 발코니 확장 비용까지 6억 원이에요. 그리고 전세 시세를 알아보나 5억 8천 그러거든요. 그럼 6천만 원을 내가 넣어두고 전세를 조금 싸게 돌려도 사실은 내가 이 돈이 다 없더라도 2년 4년 사이에 어떻게든 모아갖고 대출금 넣고 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대신에 말씀드린 대로 10% 최소한의 금액은 확보를 해놓고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아무런 대책 없이 넣었다가 만약에 못 주면 너무 아깝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약금 정도는 최소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고 맞아요. 이런 정보를 아시기 위해서는 사실은 오늘 이게 또 방송 특성상 정확한 이름을 고지하기가 좀 어려운 게 분명히 있겠지만 청약홈이라고 있어요. 청약홈에 들어가면 오늘의 청약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내가 꼭 만약에 뭐 무순위로 들어가는 게 내가 더 이상 나는 이런 게 싫다라고 하시고 나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집을 찾아서 내 상황에 맞는 집을 보겠다 그러면은 분양 일정들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1순위, 2순위, 그 다음 무순위 이런 것들, 특별 공급 이런 것들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청약 캘린더가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이 요즘에 또 집값 올라간다고 하니까 좀 불안하거든요. 그럴 때는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쭉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무조건적으로 뭐 시세를 남기기 위해서 집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거주하기 위한 집이니까 기왕이면 싸게 사서 잘 편안하게 있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출 받기에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만 일단은 집을 살 수 있는 청약이나 여러 가지 당첨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또 알려주셨습니다. 네. 두 가지가 잘 넘어갔네요. 연결됐네요. 네. 잘 넘어갔네요. 네. 네. 오늘도 경제를 쉽게 알려주는 남자 뉴데일리 서정석 증권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함께하죠.